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 단방향 영상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실시간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렇게 또 현장감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긴 좋았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여러분들 필기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녹화된 장면은 이게 글자가 잘 보이잖아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쌤이 필기로 수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단방향 영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른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Let's go! 이번 수업은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1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무단 통치로는 한국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던 일제가 통치 스타일을 딱 바꿉니다. 그래서 이미 명칭이 적혀 있겠습니다만 컬처 통치. 통치는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 거죠. 하지만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컬처는 한국말이 아니구나. 문화 통치로 통치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 현재 헌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만큼 3.1 운동의 이후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스타일로 정부를 구성했고, 그리고 실제로 국내나 국외에서의 활동은 어땠는지 공부를 하셔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단체인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일제가 통치 스타일을 문화통치로 바꿉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문화통치, 굉장히 부드러워졌겠네? 이런 부분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만 있다고 해서 문화통치가 아니고요. 분명히 또 뭔가가 있을 거예요. 무단통치는 말 그대로 그냥 한국인들을 그냥 누르기 위해서 있었던 통치라면, 문화통치는 살살살살 풀어주면서 뭔가 일제의 의도가 반영된 통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보시면 수업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참고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쌤이 또 한국 지도를 기가 막히게 그리잖아요. 그려보겠습니다. 정확하죠? 한국입니다. 정확하죠? 자, 여기다가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연해주고요. 연해주는 말 그대로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연해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이에요. 중국. 자, 중국 중에서도 사실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은 상하이입니다. 상해. 자, 이곳은 지금도 유명하지만 당시에도 유명했습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사관이라든지 영사관이라든지 외교 사절단이 많이 와 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즉각적으로는 실패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국인들의 저력을 보여줬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러한 독립운동이 있을 때마다 민중들이 일어나고 지식인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단결을 시켜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던 거야. 기관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그런 우리 한국인들의 저항을 한데 묶어서 앞으로 일제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런 단체들을 연합을 시킨 임시정부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한성에서도 한성정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해조에서도 대한국민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의회. 자, 그리고 우리 상해에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1919년 4월 11일 날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정부가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이 또 되잖아요. 이게 또 연합해서 만들어진 게 1919년 9월 달 상하이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모체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으로 대한민, 그러니까 백성민자, 국민민자, 민중들이 주권을 가진 나라의 의미인
민주정부가 수립된 첫째 사례입니다. 그전에도 뭐 공화정을 수립해야 된다,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현실화돼서 나온 건 이게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정부가 수립된지 설명드릴게요. 자, 사회시간도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이 민주정부는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기관이 나눠져서 서로 견제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일단 임시의정원, 그리고 행정부는 국무원, 그다음에 사법부는 법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민주정부를 수립하면서 삼권 분립까지 시스템으로 구현해낸 첫 번째 정부였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외교 사절단들이 많이 와 있다 했죠. 공사관이라든지 영사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노선이 딱 정해진 거예요. 물론 국내에서도 투쟁을 하고 무장투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주된 노선은 외교 사절단에 대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특징적인 독립운동 노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외교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외교 활동은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아니면 이 상하이에 있었던 외교 사절단에게 우리나라 사절단을 보내서 독립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국내 활동입니다. 자, 국내 활동은 사실 이 한반도 내에서는 불법적이긴 하지만 일제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비밀 점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점조직을 연결하는 기구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통제, 교통국이라는 것들을 수립을 해서 국내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거나 컨트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효과적인지 아니었는지는 그 다음 문제긴 하지만요. 임시정부는 노선이 너무 많았어요. 외교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노선,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면서 소련에서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했던 것이 각국의 식민지의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 말인즉슨 그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로 전향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국내 활동가들 중에서도 이런 새 노선들이 부딪히는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서로 뭐 어떤 노선으로 갈까 갈등을 겪다가 뭐 회의도 겹치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5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좀 볼게요. 독립운동가 사이에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임시정부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잖아요. 김구 선생. 이 김구 선생이 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있죠. 이런 여건 속에서도 임시정부는 김구 선생 그리고 이시영 선생. 이시영 선생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현장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하고도 이회영 선생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회영 선생의 동생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회영 선생 그 6 형제분 중에 유일하게 살아 계셨을 때 광복을 보신 분이기도 하고요. 중심으로 광복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지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김구 선생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이 임시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이 퀴즈를 과제로 내는 거예요. 퀴즈를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쓰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으로 이루어진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삼권 분립에 의해서 나온 3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뭔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또 2개 있습니다. 그 2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답 쓰시고 2번하고 답 쓰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 2개 나갔어요. 또 나올지 몰라요, 중간에.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는 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제 1920년대 문화통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교과서에도 보면 문화통치하고 딱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민족 분열 통치. 문화통치를 좀 풀어줬다는 얘기인데 민족 분열 통치는 또 뭐지?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보면 민족 운동 하시는 분들끼리 뭔가 이간질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문화 통치를 설명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단 통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총독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만 됐었잖아요. 군인 출신, 장군 출신들만. 그럼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시 경찰 조직이었던 헌병경찰은 어떻게 됐는지. 이 헌병경찰대는 어떻게 됐는지. 또 하나 기억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는 각종 자유 제한. 그 다음 네 번째는 교육적 여건이 되게 열악했잖아요. 교육 미비.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뜻 보면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총독은 군인들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민간인도 민간인도 총독을 할 수 있게 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헌병경찰은 보통경찰, 요즘 말로 하면 민간경찰이죠. 그 보통경찰로 할 수 있게 풀어놓고요. 각종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출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미비는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일제가 한국인들에 대해서 복지를 좀 하고 있네? 라고만 보이시겠는데요. 이면이 있죠. 당연히 이면이 있지. 자, 총독은 군인으로만 하던 거를 민간인들에게도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어. 계속 군인들만 해요. 계속 군인들만 해. 그다음에 헌병경찰이 없어진 대신에 보통경찰이 들어온 건 맞거든요. 그런데 숫자도 늘리고요. 무장도 늘리고요. 업무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야. 아웅. 자, 그 다음에 각종 자유를 풀어줬는데요. 검열은 더 많았습니다. 검열은 더 많았어. 신문도 편찬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한글로. 그런데 일제 비판적이다. 자르고. 아니면 간행한 걸 중지시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폐간까지 시켰습니다. 학교를 설립해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고등 교육기관도 아직은 설립해주지 않았어요. 딱 하나 설립해 주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경석 제국대학을 설립해 주긴 합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서울대학교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만 세워줍니다. 만 세워줘요. 자, 이렇게 이면들이 있었어요. 그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일제가 민족 분열 통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친일파를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지 않느냐. 한국인들의 자유와 개발과 인권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현재 실력으로는 우리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좀 더 실력을 키운 다음에 우리가 자치를 자치. 그러니까 일제에 속해 있긴 하지만 너희들끼리 자치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실력을 쌓으면 독립을 시켜줄게. 이런 형상을 합니다. 여기 혹한 사람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혹한 사람 생겨요. 그래서 3.1운동에 독립선언문에 참여했던 사람마저도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일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실력이 안 되니까 지금 일제가 좀 풀어준다고 하잖아. 조금씩 쌓아서 우리가 나중에 독립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딱 나뉘는데 실력을 쌓아서 자치를 얻고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변절을 하게 돼요. 일제가 말하는 대로 가게 돼. 아직은 너희들 실력이 안 쌓여졌어. 나중에 하다가 일본의 가마가 됩니다. 일본 편이 돼요. 그게 친일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게 61페이지 내용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로 갑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산미 증식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말 그대로 또 경제 정책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한국 내에서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이건 또 명분상이죠. 한국인들의 식량 환경을 좀 더 풍족하게 해주겠다라는 명목하에 진행이 된 건데요. 근대적인 농법을 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거였어요. 일단 일본 영토 내에서는 이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쌀농사가 되긴 하지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 당시에 급격하게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농촌 인구가 팍 줍니다. 도시 인구가 늘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이 줄는데 도시민들이 느는 거야. 생산량이 줍니다. 이거를 한국 내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일본인 입맛에 맞는 품종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리시설을 만드는데 이 수리시설 비용도 한국인들에게 뺐습니다. 거의 뺐다시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들이 선전하기로는 생산량이 느는 만큼만 가져가겠다 했는데 그 계획을 세운 거죠. 지들 말로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생산량이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또 뭐 반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런 농업 생산은 계획했던 만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팍팍팍 늘진 않아요. 계획은 그대로 있는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따지면 생산량은 이렇게 느는데 계획량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간격을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가져갑니다. 100%다 가져가는 건 아닌데 많이 반영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누구 소비량을 줄여야 돼? 농민들의 소비량을 줄일 수밖에. 자, 이것 때문에 또 농민들은 또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당시에 1920년대 일제의 통치가 어떤 스타일로 갔는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깜짝 퀴즈 나갑니다. 자, 깜짝 퀴즈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통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는 어떤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 요거를 3번하고 각각 문항에 맞춰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실시간을 하든지 단방향 수업을 하든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